겨울의 차가운 냉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오후, 큰아들 재훈의 말이 거실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귀가 이명처럼 울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날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운 내게 아들이 건넨 첫 제안이 요양원이라니. 요양원?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소파에 기대앉았어요.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재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전세 놓고 그 이자로 요양원비 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지고 있었고 텅 빈 거실에 우리 둘뿐이었지만 갑자기 너무 외롭게 느껴졌어요. 발끝에 스치는 냉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다 보내줬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까지 빼앗겠다는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재우는 서둘러 변명했어요. 뺏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도 부담이라고,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고.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귓가에서는 오래전 들었던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35년간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했어요. 그중 85세 이순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꼭 붙잡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을 키워 장가 보내고 재산마저 넘겨줬지만 결국 병원 치료를 받고 요양원에 홀로 남았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니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러다 시간 지나니까 명절에만 와.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안 와. 전화도 끊겼어. 할머니의 흐려진 눈동자에 맺혔던 눈물이 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팔아 자식 주택 청약 넣어준 어르신, 수술비 마련한다고 전세금 다 털린 할머니, 손주 유학비 대주고 요양원에 홀로 남은 할아버지, 그때마다 나는 작은 수첩에 검정색 볼펜으로 다짐을 적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강조하며 절대 자식에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나만의 독립된 공간 반드시 확보할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 수첩은 퇴직할 때까지 나의 보물처럼 서랍 깊숙이 모셔두었어요. 그런데 참 우습지 않나요? 남에게는 평생 그렇게 조언해왔던 내가 정작 내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도 해볼까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뚜렷한 계획 따위 없었어요. 그저 아프지만 말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퇴직한 지 1년도 안 되어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야라고 넘겼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찜질도 하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결국 호전이 없어 큰 병원을 찾았죠.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정희님,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심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린 거죠. 수술은 어렵지 않았지만 재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화장실 한 번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지금 재훈이 눈앞에서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 재훈의 집에 머문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집안 분위기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의 냉랭한 눈빛과 점점 짧아지는 대답들이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바늘로 하루에 한 번씩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비치는 약한 저녁 노을빛 아래 식탁 한 구석에서 조심스레 재훈에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말이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이제 허리도 좀 나아진 것 같으니 작은 아들 재민이네 집에도 가볼까 해. 재훈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췄어요. 그러더니 곧 표정이 풀어지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서둘러 밝아진 표정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 그러세요? 재민이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제가 내일 데려다 드릴게요. 내일 데려다 드릴게요.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진심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었죠. 밥상 위에 올려진 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지만 내 입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 속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간간이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떠오른 생각.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완전한 이방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재우는 기다렸다는 듯 내 짐가방을 부지런히 트렁크에 실으며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가벼움이 왠지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엄마, 좁은 집에서 많이 불편하셨죠? 수진이도 눈치 많이 봤을 거예요.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 이해해. 수진이 정말 고마웠어. 신경 많이 썼더라. 차 안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만이 묵직한 침묵을 메웠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재훈이 핸들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재민이도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요양원 좋은 곳 몇 군데 알아봤어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면 엄마 연금으로 충분하대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구나. 수십 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봐온 요양원의 현실, 처음엔 웃으며 방문하다 점점 발길이 뜸해지는 가족들, 텅 빈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들, 그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에 갈 생각 없어. 35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어르신들 돌보는 걸 누구보다 많이 봤어. 거기 가서 지내는 게 어떤 건지 엄마는 너무나 잘 알아.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니까. 누가 혼자 산다고 했니? 그리고 혼자 살아도 돼. 걱정하지 마. 수술한 것 좋아지면 혼자 있어도 돼. 요양원엔 안 갈 거야. 재민이네 가서 좀 더 지내다가 내 허리도 좀 더 좋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재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재민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재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미소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방 정리해놨어요. 비록 좁긴 해도 편히 지내시면 돼요. 재민이 안내한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도 몇 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혼집이라 여유롭진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어요. 처음 며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퇴근 후에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나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부의 소곤거리는 대화가 줄어들고 집안의 정적이 늘어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야근이라, 약속이 있어서, 출장이라, 회식이, 점점 늘어나는 핑계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말도 자주 들렸습니다. 재민의 아내 은서도 처음엔 웃으며 챙겨줬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얇은 벽 너머로 은서와 재민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누워있던 나는 원치 않게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오빠, 솔직히 힘들어. 신혼집에 어머님까지 계시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이 너무 없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꾸 어머니 눈치만 보이고 너무 불편해. 어떻게 좀 해봐. 나도 알아. 근데 엄마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 재민의 목소리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형네도 힘들다고 하잖아. 엄마 연금으로 요양원 보내드리는 거 진짜 나쁜 방법 아니니까 생각해 보자고 했어. 은서의 다급한 속삭임이 가슴을 찔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재민의 한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고 멀리서 늦은 밤 귀가하는 차들의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평생 환자 돌보며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짐이 되어야 하나?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 바로 내가
평생 상담해온 그 어르신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유난히 밝은 척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제의 대화를 내가 들었을까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허리 괜찮으셨어요? 응, 조금 나아졌어.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 오빠랑 얘기했는데 요양원 좋은데 몇 군데 더 알아봤대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서와 재민을 바라봤어요. 둘 다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은서야. 엄마는 정말 요양원에 갈 생각 없어. 엄마, 우리가 다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혼집이라 좁고 서로 힘들고 돌봐달라고 한 적 없잖아. 엄마는 그냥 잠깐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식탁에 놓인 커피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재미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고 은서는 자꾸만 시계를 흘끔거리며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조용히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방 속에 내 인생의 일부를 차곡차곡 접어넣으며 가슴 속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일었습니다. 방 안에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집으로 갈 거야. 엄마, 갑자기 왜요? 뭐 불편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이제 너희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진 않아서 그래.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재민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스스로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하게 현관문 앞에 재훈이 서 있었어요. 뒤에는 재민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엄마 모시러 왔어요. 어디로?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고 요양원도 구경해 보시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단호했어요. 고맙다, 재훈아. 하지만 엄마는 내 집으로 갈 거야. 엄마 허리랑 무릎이 아직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혼자 계시면 위험한데요. 재훈의 얼굴에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당혹감이었을까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쌓아둔 짐을 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들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떠나는 택시 안에서 백미러로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묘하게 작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내 집, 먼지 낀 바닥, 차가운 공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나 반가웠어요. 이곳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숨 쉴 수 있으니까요. 창문을 활짝 열어 봄바람을 들였습니다. 햇살이 쌓인 먼지 위로 춤추듯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에 물건을 짚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밤에는 통증으로 뒤척이기 일쑤였어요. 결국 간병인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삶의 질과 독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간병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어쩐지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24시간 간병은 일당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은 고작 187만 원. 숫자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결국 12시간 간병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월 240만 원. 적금을 깨서 메꿔야 했습니다. 처음 만난 간병인 전순자 씨는 첫인상이 꽤 믿음직스러웠어요. 환갑을 막 넘긴 듯한 여성으로 말투도 부드럽고 손놀림도 능숙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정희 어머님,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전순자 씨는 집안일도 틈틈이 해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친절히 도와줬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따스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비치는 회색빛 하늘처럼 상황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내일은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을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온 간병인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서툰 손길, 어색한 표정, 그녀의 눈빛에서 내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많이 서툴러서. 그날부터 간병인은 마치 회전문처럼 바뀌었어요. 오늘은 전순자, 내일은 이영애, 모레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내 상태와 집안 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자기소개를 반복하는 악몽 같았어요. 어느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시간은 기어가듯 느리게 흘렀고 배고픔과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힘을 내어 부엌으로 기어가다가 식탁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손바닥과 팔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흘리는 눈물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간병비 260만 원, 연금 187만 원.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적금을 깼지만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의 사생활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낯선 사람이 내 작은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느낌, 부엌도, 거실도, 심지어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답답함. 친구가 놀러와도 어색하게 눈치를 봐야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정희가 아닌 그저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내 의견보다 간병인의 편의가 우선되고 내 취향보다 그들의 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빗물처럼 서서히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밤, 결국 큰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가락이 떨렸어요. 재훈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힘들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재훈의 안도감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엄마, 그럼 요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처럼 내 희망도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어디든 한번 가보자. 다음 날 재우는 나를 신난다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높은 담장과 번쩍이는 대문이 어딘지 감옥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큼은 호텔 같았어요. 로비에는 싱싱한 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희 어머님. 저희 신난 다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건물을 안내했어요. 복도는 반짝거리고 방은 깨끗했으며 식당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도 매일 회진을 돌아요.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다른 곳보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시선은 구석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할머니, 누군가 오길 기다리는 듯 현관만 쳐다보는 할아버지. 방은 넓고 깨끗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좁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에 323만 원입니다.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재훈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그 보태드릴게요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약속, 점점 무거워질 부담, 그리고 결국은 내가 다시 자식들의 짐이 된다는 현실. 원장이 나를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마주쳤어요. 이 선생님? 지팡이를 짚은 김말자 할머니였어요. 오래전 내가 병원에서 상담했던 분. 한때는 꼿꼿하고 당당하던 그분의 어깨가 지금은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까지 여기 오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게 속삭였습니다.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와요. 근데 자식들은 점점 안 오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생활 감옥 같아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다 정해져 있어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더니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선생님, 제발 요양병원엔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온몸을 관통하는 강렬한 확신이었어요. 절대로 여기서 살지 않겠다. 요양병원엔 가지 않겠다. 설령 몸이 힘들어도 돈이 부족해도 내 자유와 존엄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 알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타인의 편의에 맡길 수는 없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차창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재훈이 운전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드셨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못 살아. 왜요? 시설 정말 좋던데.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야. 재훈의 한숨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실망과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고 벽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323만 원, 간병인 240만 원, 연금 겨우 187만 원. 이 수학 문제에는 답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내 직감은 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오래된 컴퓨터를 켜고 노인 복지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화면의 푸른빛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문이 열렸어요. 이튿날 아침 봄비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검색한 정보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오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했어. 이름 들어봤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재훈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건 좀.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지만 이미 내 마음은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훈아, 걱정하지 마. 요양원처럼 답답하게 갇혀 사는 곳 아니야. 내 공간이 있고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월세도 겨우 30만 원이고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30만 원? 그렇게 싸다고요? 재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배어 있었어요. 숫자에 대한 놀라움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국가 지원이야. 게다가 엄마는 사회 기여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도 높대. 창밖으로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물방울처럼 명료하게 내 생각을 전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엄마 스스로 살아보려고 해. 그럼에도 재훈은 쉽게 납득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결국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던 바로 그것.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또한 더 명확해졌어요. 전세금은 일부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엄마 노후자금으로 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급해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마치 내 마음의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요양원을 고집했던 것도 결국 전세금 때문이었던 거예요. 재훈아,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하자. 내일 재민이도 데리고 와. 셋이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는 풍경이 왠지 모르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 출발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재훈과 재민이 굳은 표정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준비한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빛에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허리나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화장실엔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설치돼 있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마치 다시 사회복지사가 된 것처럼 전문적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재민의 얼굴에 진짜 걱정이 스쳤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단호함은 여전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응급 상황이면 바로 도와줄 수 있대. 재훈이 자리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수아대학 등록금 때문에.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그 말이 거실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손녀 수아의 대학 등록금, 내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거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재훈아, 너희 다 컸고 결혼까지 했고 서로 맞벌이도 하면서 살잖아. 그런 너희들한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한 적 있니? 먼지 속에 쌓인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두 아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 내 옷 한 벌 사지 않고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했던 순간들. 없었죠.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부끄러움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학자금도 결혼자금도 다 엄마가 알아서 했잖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악착같이 버텨가며 키운 거야. 그리고 여태 엄마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손 벌린 적 없어. 말을 하는 동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 전세금까지 달라고? 재민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평소 감성적인 아이였죠.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면 왜 요양원 얘기부터 꺼냈니?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엄마가 35년 동안 요양원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본 게 뭔지 알아? 처음엔 다들 온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오는 거야. 내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묻어났어요. 수천 명의 노인들을 만나며 보고 들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재훈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희가 뭐라 할 순 없죠. 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혼자 할게. 어머니, 그래도 정리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훈의 제안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양 씨가 다 도와주기로 했어. 재민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 빛을 받으며 조용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기로 했어. 그날 밤 아이들은 아쉬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푸른 저녁 하늘이 펼쳐졌고 첫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후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때로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 안의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며 내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나 스스로 책임진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 전날 저녁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재훈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어머니, 내일 이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훈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다. 이사짐 센터 불렀어. 그래도 어머니, 죄송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첫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알았다.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짧은 통화를 끝내고 힘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거실 가득한 정막 속에서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돌리니 얇은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마저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꾹꾹 눌러왔던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번엔 삼키지 않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나도 결국 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가슴 한쪽이 살짝 아리면서도 어디선가 아주 따뜻한 온기가 번져왔어요. 쓸쓸하기만 했던 거실 한복판에 조용한 봄 기운처럼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커튼 너머로 밤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짐을 싣고 내 새로운 보금자리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내 통장으로 안전하게 입금됐고 그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의료비와 노후 자금으로 따로 챙겨두었어요. 복지주택에 도착하니 양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로비에서 그녀의 웃음이 더 밝게 빛났어요. 이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여기서 새 출발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양씨. 내 집을 둘러보니 크지는 않았지만 너무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어린 나무들이 보였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바람이 산뜻했습니다. 휠체어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었고 화장실마다 안전바, 벽마다 비상벨, 싱크대 높이마저 세심하게 설계된 곳이었어요. 여긴 나를 위한 곳이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완전히 나를 위한 공간, 나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줄 곳이었어요. 이사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걷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 녹음이 짙어지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집 김할머니의 밝은 인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어요. 그녀도 나처럼 자식들 손길을 놓고 스스로 길을 찾은 어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지금은 휠체어 없이 지팡이 하나로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걷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무릎 통증은 아직 있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기쁨이 그 통증보다 컸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내 공간, 내 시간, 내 선택이 있다는 것.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벽에 걸린 그림도 창가에 놓인 화분도 모두 내 취향대로 골랐어요. 생각해보면 결혼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했고 남은 돈은 의료비와 여행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내 돈으로, 내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자식들과도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재훈이는 매달 한 번씩 찾아왔고 재민이도 화분을 들고 어색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재훈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우리 사이의 전세금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장벽이 사라지니 오히려 관계가 더 순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 내 선택을 존중해 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가 아닌 그냥 이정희로서의 삶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지주택 친구들과 매주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생일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고민을 함께 듣고 풀어줍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새로운 보람을 느꼈어요. 정희 씨, 참 대단해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네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마음 상담 시간을 열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위로를 건넬 때 나는 매주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아,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 하나가
내 일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 삶을, 내 남은 시간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웃고, 울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특히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오히려 진짜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당당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따스한 햇살처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